사실은 정말 죄송스럽게도 제가 중간에 이제 주제를 바꾼 셈인데요. 원래는 정말 핫한 이야기를 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 그 학술대 주제 맞춤한 뭐 다중 감각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뭐 주제가 바뀌었다기보단 연구 대상이 바뀌면서 어차피 저는 다중 언어극을 계속 공부하고 있는데 수어 연극도 이중 언어극으로 공연되는 경우가 많아서 주제가 바뀌었다기보다는 대상이 바뀌면서 좀 그런 감각이나 관객의 인지나 뭐 이런 핫하고 멋있는 것으로부터 많이 멀어졌고요. 제가 이 연구를 시작하게 된 이유는 제가 같이 작업하는 어 극단에서 농인들이랑 공연을 준비하고 있는데 너무 아는 게 없어서 어 찾아 읽게 됐는데 생각보다 너무 재미있고 한국에 선행 연구가 매우 없는 상태여서 좀 리서치를 시작하는 단계예요. 그리고 글을 다 쓰고 나니까 이제 어떤 것들을 좀 더 공부해야겠다는 게 이제서야 좀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그냥 연구의 시작을 이렇게 나눠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피드백을 주시면 제가 겨울방학 때 제대로 된 글을 써내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다름의 유토피아를 위한 하나의 실험실로서 수어 연극의 가능성이라고 제목을 달아봤고요. 1 들어가는 말. 연극에서 장애는 오랫동안 하나의 의미였습니다. 리차드 3세의 일그러진 몸은 사악한 정신을, 유리동물원의 지적 장애는 로라의 가련함과 무력함을, 생쥐와 인간의 지적 장애는 유리동물원의 지체 장애는 로라의 가련함과 무력함을, 생쥐와 인간의 지적 장애는 주인공 레리를 자신의 힘을 다룰 줄 모르는 어린아이로 표상하며 이 모든 이야기들을 비극으로 이끌어 왔습니다. 즉 장애는 인간 조건의 붕괴된 측면에 대한 하나의 상징으로 선택되어 왔으며 비극은 그러한 주인공의 불가피한 최후로 그려지곤 했습니다. 물론 극작가들이 유달리 장애에 대한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선택을 해올 것은 아닐 것입니다. 장애학자 로즈메리 갈란드 톰슨이 지적하듯 문학적 묘사가 사회적 스테레오타입을 따르면 따를수록 그 효과는 더욱더 경제적이고 강력하기 때문에 장애를 하나의 극적 장치로 활용해온 것일 뿐일 터입니다. 허나 이러한 얄팍한 재현의 반복이 신체적 다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나 태도의 오래된 역사와 무관하다고 말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장애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왜곡된 재현은 강한 유착관계 속에서 이어져 왔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희곡 속 장애를 가진 인물들을 연기한 것은 대부분의 경우 비장애인 배우들이었습니다. 이에 장애 연극학자 페트라 쿠퍼스는 무대 위 실제로 눈이 멀거나 미치거나 신체적으로 장애를 가진 인물들 없이 장애는 스토리텔링의 중심이 되는 의미의 저장소로서 오랫동안 기능해 왔다고 강조합니다. 더 나아가 쿠퍼스는 비장애인 배우의 장애 표현은 관객이 인물과 은유 사이를 쉽게 분리하도록 만들었다고 지적합니다. 장애는 비장애인 배우에게 내재된 육체적 특질이 아니기 때문에 관객들은 장애를 배우와 분리하여 극작가가 의도한 대로 하나의 상징으로 인지해 왔다는 것입니다. 결국 손상된 신체는 손상된 영혼을 의지한다는 극작수적 설정이 개개의 인물을 벗어나 장애에 대한 보편적인 인식을 재생산하고 강화하는 데 기여해 왔다는 것이 쿠퍼스의 주장입니다. 위와 같은 문제는 장애학의 등장과 함께 본격적으로 제기되기 시작했는데요. 1990년대 들어 연극을 시작으로 장애를 의학이나 병리학이 아니라 인문사회학적 탐구의 대상으로 파악하는 학문인 장애학이 등장하면서 문학과 예술 분야에서도 장애를 비평적 분석의 범주로 접근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 장애학은 장애를 다양성의 일환으로 수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는데요. 이를테면 톰슨은 자신의 연구를 다음과 같이 소개합니다. 연구의 목적은 장애를 인종, 젠더, 사회 계급, 민족, 섹슈얼리티와 함께 고려해야 할 또 다른 문화적 연관으로 그리고 신체적으로 정당화된 차이로 재구성함으로써 몸과 정체성의 문화적 구성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넓히고 관련된 용어를 바꿔내는 것이다. 즉 장애란 문화적 재현과 사회적 구성 과정을 통해 형성된 다양한 다름 중의 하나이며 따라서 인종이나 젠더 문제를 다루듯 문화 비평적 태도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장애학과 연극학, 퍼포먼스 연구 사이의 간학제적 연구가 2000년대 들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했는데요. 장애가 톰슨이 지적했듯 정체성 정치의 중요한 항목 중 하나라는 인식으로 장애 재현의 문제에서부터 장애 수행적 측면까지 다양한 논의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또한 베리어 프리 공연과 공연장의 필요성뿐만 아니라 장애인 예술가들의 교육과 고용 문제 등 실질적인 인권 문제도 중요하게 논의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장애인 예술가들의 작업이 눈에 띄게 증가해 왔기 때문입니다. 전술한 것처럼 비장애인의 장애 재현은 대체로 부정적이고 제한적일 뿐만 아니라 장애인들의 삶의 복합성을 지워버리는 결과를 초래해 왔다는 판단으로 장애인이 주체가 되는 작업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온 것입니다. 장애인 예술가들은 전통 서사 속 정형화된 재현과 그러한 재현에 수반된 왜곡된 시선을 교정하며 비장애인 중심의 미학적 관습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장애는 소수자 정체성의 하나로서 그 고유의 미학을 생산하는 조건으로 재규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국내에서는 2019년을 장애 연극계의 중요한 변곡점으로 보고 있는데요. 국내 장애인 극단의 역사는 결코 짧지 않으며 관련 연구도 전무했던 것은 아니지만 2019년 들어 베리어 프리 공연이 공공극장을 중심으로 확대되기 시작했으며 장애에 대한 포럼이나 좌담이 여러 차례 개최되었고 다양한 학술 비평 매체들이 기획 기사로 장애 연극을 다루었기 때문입니다. 본 발표는 이러한 최근의 흐름이 지속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장애 연극에 대한 논의가 보다 세분화되고 구체화될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으로 수어 연극을 주목하고자 합니다. 수어는 다른 음성 언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하나의 언어이며 수어 사용자, 즉 농인들은 자신을 장애인으로 정체화하지 않지만 수어 연극은 장애 연극의 맥락에서 논의되어 왔습니다. 이는 농인 정체성과 농문화의 고유성을 무시하기 때문이 아니라 수어 연극이 캐리 샌달과 필립 아우슬랜더가 지적하듯 장애의 우연성, 즉 장애인의 정체성을 사회적 구성물로 보는 장애학의 사회적 관점과 긴밀하게 관계하고 신체적 다름을 기반으로 한 대안적 미학 모델을 제시하며 상이한 문화들 사이의 통역 방법론을 제안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인용한 이 캐리 샌달과 필립 아우슬랜더의 소란 속의 몸이라는 음, 책은요, 그 장애학과 퍼포먼스 연구 사이의 첫 번째 간 학제적 연구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본 연구자는 수어 연극을 대상으로 통역의 무대화에 대해 고찰하고자 합니다. 수어 연극은 농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거의 언제나 수어와 음성 언어를 혼용하는 이중 언어극의 형식으로 공연화되는데 두 언어를 무대화하는 구체적인 방식이 장애 또는 신체적 다름에 대해 어떠한 시각을 제공해 왔는지 검토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어떠한 통역의 무대화 방식이 농인의 고유한 언어이자 농인 정체성의 기반인 수어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그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하나의 미학으로 발전할 수 있는지 질문코자 합니다. 이에 본 발표는 장애학의 관점에서 청각장애 농문화가 논의되어 온 방식을 확인한 후 미국에서 가장 대표적인 수어 연극 극단이라고 할 수 있는 국립농인극단과 데프 웨스트 극단을 중심으로 수어와 음성 언어가 사용된 방식을 검토하여 그러한 통역의 무대와 방식이 갖는 의미와 한계를 진단할 것입니다. 수어 연극의 역사가 우리보다 훨씬 긴 미국 무대의 사례를 통해 국내의 창작자들이 소수자 정체성으로서 장애에 접근하여 이를 무대화하고자 할 때 참조할 수 있는 하나의 레퍼런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챕터는 장애학과 청각장애 농문화에 대한 것인데 사실 청각장애나 농문화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다면 너무 기본적인 내용인데요. 소개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설가 김초엽의 표현을 빌리자면 장애학은 몸의 손상이 장애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손상과 상호작용하는 사회적 구조가 장애를 만드는 것이며 특정한 형태의 몸에 맞추어 설계된 세계가 어떤 종류의 몸을 장애화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즉 장애학은 장애를 의학적 모델에 기반하여 개선이나 치료가 필요한 신체적 결함으로 보는 전통적 관점에 대항하여 사회적 모델 또는 소수자 모델을 제안합니다. 먼저 사회적 모델은 김초엽이 지적했듯 장애는 비장애인만을 위해 설계된 사회에 의해 구성된다고 주장합니다. 휠체어 사용자에게는 계단이, 맹인에게는 묵자루 등 책이 그들을 장애인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즉 장애는 언제나 사회적 장애이며 중요한 것은 그 장애를 보완하는 제도를 사회가 갖고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입니다. 결국 장애는 신체적 비정상의 속성
속성, 몸의 특성이라기보다는 몸이 어떠해야 하는지 또는 몸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화적 규칙과 관련한다고 톰슨은 지적합니다. 기실 개개인의 장애 유형과 경도가 천차만별이고 장애인을 하나로 묶는 것은 의료적 조건 또는 몸의 상태라기보다는 오로지 사회적 차별에 대한 기억뿐입니다. 수잔 웬델이 지적하듯 장애의 다양성과 일반화의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장애인이라는 단어가 필요한 유일한 이유는 장애를 바탕으로 한 사회적 억압이 존재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따라서 사회적 접근만이 장애라는 이토록 인위적 용어에 대해 논의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회적 모델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장애의 정의와 의미가 결코 절대적이거나 고정적이지 않고 시대에 따라 문화에 따라 종교적, 정치적, 경제적, 건축학적 요인 등에 근거하여 변화해 왔음을 지적합니다. 청각장애와 관련하여 대표적인 연구로는 인류학자 로라 엘렌 그로스의 마서즈 비니어드 섬 사람들은 수화로 말한다를 들 수 있는데요. 미국 남부에 위치한 마서즈 비니어드 섬에서는 유전적으로 고립되었던 까닭으로 섬 인구의 반 이상이 농아로 태어났으며 이를 누구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를테면 섬의 한 노인은 나는 청각장애인을 사람마다 목소리가 다르다고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생각하지 않았어 라고 말했다고 그로스는 인용합니다. 듣지 못함을 장애로 규정하는 대신에 수어를 공용어로 사용한 것입니다. 이러한 연구는 장애가 개인 능력의 결손이 아니라 주변 사회에 의해 조립되는 사회적 구조물임을 실제적으로 증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회적 모델에서 더 나아가 소수자 모델은 새로운 장애 정체성을 스스로 개발함으로써 장애의 가변성에 대한 사회적 모델의 전제를 확장합니다. 소수자 모델에 따르면 장애인들은 교육, 고용, 접근성 등의 측면에서 사회에서 배제되었던 기억을 바탕으로 소수자 커뮤니티를 형성합니다. 농인 커뮤니티가 소수자 모델의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볼 수 있는데 농인은 장애학의 발흥 훨씬 이전부터 자신들의 고유한 언어, 역사, 관습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수어는 흔히 청각장애인과 언어장애인을 위해 고안된 의사소통의 보조수단쯤으로 여겨지지만 고유의 통사 구조와 문법을 지닌 하나의 독립된 언어이며 이 언어를 바탕으로 농인 커뮤니티는 농문화를 구축해온 것입니다. 기실 듣지 못함을 장애로 간주할 것인가, 농문화의 특징으로 긍정할 것인가는 수세기 동안 경쟁해 왔으며 이에 따라 수어를 교육시켜야 하는지 금지시켜야 하는지의 문제 또한 지속적인 논란의 대상이었습니다. 현재에도 청력을 손실한 사람들이 모두 수어를 사용하는 것은 아니며 소리가 독점적인 힘을 갖는 주류 사회에서 생활하는 것을 때로는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택한 사람들은 구화법을 익혀 음성 언어를 사용하며 자신의 정체성을 청각 장애인으로 규정합니다. 그러나 농문화 운동가들은 농은 하나의 문화적 표식으로 기능해야 한다고 역설하는데 일례로 영국 농문화 운동가 패디 라드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는 언어적 소수 집단으로서 우리의 권위를 인정받기 원한다. 우리를 장애인으로 분류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 공동체 안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불편하지 않다는 것을 인식하는 데 실패했음을 증명할 뿐이다. 농문화 운동가들은 이렇듯 구화법이나 인공 와우 이식 등을 통해 자신들을 정상화 또는 건청인화 하려는 교육적 사회적 제도에 저항하여 자신들의 고유성을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수어를 모국어로 받아들이고 농문화와 자신을 일체화하는 것입니다. 사회문화적 관점에서 농인의 삶을 연구한 연구자들이 지적하듯 농인과 청인 사이에 발견되는 차이점을 농인들의 문화적 가치 맥락에서 이해할 때야 비로소 농인에 대한 긍정적 수용이 가능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수어 연극은 수어를 기반으로 하여 발전한 농문화의 하나로 볼 수 있는데 미국 수어 연극의 역사는 수어 반대론자들이 제시했던 반대의 근거가 무효함을 예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수어 사용을 반대했던 대표적인 인물로서 알렉산더 그레이엄 벨, 전화기를 만든 벨이 이 사람인데요. 수어 교육이 청각 장애인들을 주류 사회로부터 완전히 고립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수어 연극 작품들 중 상당수는 농일만을 위한 작품으로 기획되기보다는 청인과 함께 창작하고 함께 항유할 수 있도록 이중언어계의 형식으로 공연되어 왔습니다. 다음 단락에서 소개하듯 수어 연극은 적어도 미국에서는 농인과 청인의 소통의 접점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발전해 왔으며 그런 까닭으로 통역의 무대화 방식이 수어 연극의 최대 난제이자 다양한 도전을 자극하는 미학적 실험의 원천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3장은 미국 수어 연극과 통역의 무대화 방식에 대한 것입니다. 미국 수어 연극 또는 농인 연극은 세계 유일의 청각장애인을 위한 대학교로 알려진 갈라우데 대학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수어 연극과 농인 연극을 나누기도 하는데 그 이분법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어서 제가 각주에 달아놓기는 했습니다. 1960년대 갈라우데 대학의 영문과 학과장이었던 윌리엄 C. 스토키는 미국 수어에 대한 언어학 연구서인 수어의 구조를 출판하는데 이 저서는 현대 수화 언어학의 출발점으로 여겨집니다. 수화를 언어로 접근한 최초의 학술서적이기 때문입니다. 같은 해 스토키의 동료 교수였던 레오나드 시거는 제대로 학습되고 제대로 사용된 수어는 상당한 힘과 아름다움을 지닌 수단이 될 수 있으며 어떠한 측면에서는 그 어떤 언어보다도 감정 표현에 적합할 수 있다는 내용의 논문을 발표하며 수어의 연극적 잠재성을 시사합니다. 더 나아가 갈라우데 대학은 그 다음 해인 1961년 쏜톰 와일더의 우리 읍내를 성공적으로 공연하며 수어 연극의 가능성을 증명하는데 바로 이 공연을 세계 최초의 수어 연극 극단인 국립농인극단을 설립한 데이비드 헤이가 관람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원래 무대 미술가 출신인데요. 국립농인극단의 설립자로 더 많이 논의되는 것 같습니다. 1966년 설립된 국립농인극단은 수어 연극이 전무한 상황에서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며 수어 연극의 형태를 실험해 왔으며 현재까지 미국 전역과 해외 투어 공연을 지속하며 수어 연극의 모델로서 기능해 왔습니다. 무엇보다 미국 수어 연극의 발전 방향을 농인만을 위한 작품을 개발하기보다는 농인과 청인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쪽으로 설정한 것이 바로 국립농인극단입니다. 마빈 칼슨에 따르면 초기에는 농인을 위한 공연을 만들어야 하는지, 농인과 청인을 아우르는 관객을 대상으로 농인의 공연을 만들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지만 극단은 후자를 택했다고 합니다. 칼슨은 이러한 선택이 수어가 일반 관객을 위한 연극적 표현의 또 하나의 수단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었다고 평가하는데요. 당시 갈라우데 대학에서는 수어 통역자를 무대에 세우지 않고 마이크를 통해 통역을 전달하게 한 반면에 국립농인극단은 처음부터 모두를 무대에 세워 상이한 요소들 사이의 지속적인 상호작용과 연극적 결합을 도모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국립농인극단은 수어와 음성 언어를 혼용하는 이중 언어극의 형태를 청인 사회에 대중화시키는 역할을 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립농인극단은 교육 프로그램 등을 통해 농인과 농문화에 대한 인식을 증진시키는 작업을 하고는 있지만 작품은 대중에게 청각장애라는 의학적 상태에 대한 지식을 제공하거나 농문화를 소개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상업 연극 세계의 까다로운 테스트를 자신들의 다름을 생색내지 않고 통과할 수 있는 작품을 제작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극단의 예술감독 헤이는 말한 바 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이들은 자신들의 작품을 청각 장애인 연극이나 농인 공연으로 칭하는 대신에 시각적으로 놀라운 언어 연극으로 소개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국립농인극단이 열어낸 이중언어극으로서 수어 연극의 미학과 가능성은 이후 수많은 연극인들에게 영향을 미쳤는데 일단 저명한 실험연극 연출가인 피터 살러스와 로버트 윌슨은 국립농인극단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아 자신들의 미학을 발전시킨 작업자로 꼽힙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국립농인극단의 영향력은 다른 농인극단의 창단으로 이어졌는데요. 그중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단체는 데프 웨스트 극단입니다. 이 극단은 갈라우데 대학 졸업생이자 국립농인극단의 창립 멤버 중 한 명이었던 에드워드 워터스트리트에게 1991년에 설립되어 전술한 미국 수어 연극의 방향성을 계승했습니다. 워터스트리트는 한 인터뷰에서 농인들이 하는 작업을 누가 감히 비판하겠냐고 물으며 그러한 시혜적 시선을 넘어 자신들의 작업이 하나의 신기함 이상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증명을 국립농인극단과 유사하게 대중성을 통해 하려는 듯 주로 주류 공연 예술계의 작품을 선택해 왔으며 특히 2000년부터는 농인과 청인이 함께 만드는 농 뮤지컬이라는 장르를 개발하여 공연하고 있습니다. 그중 2002년 공연작 빅 리버는 특히 캘리포니아 공연 이후 브로드웨이에서 재연되어 데프 웨스트 극단의 이름을 미국 전역에 알린 작품으로 여겨집니다. 마빈 칼슨은 미라클 워커 이후 농인 배우를 기용한 프로덕션으로서
빅 리버를 가장 중요하고 가장 많은 찬사를 받은 작품으로 소개합니다. 이 작품은 마크 트웨인의 소설 허클베리 핀의 모험을 기반으로 하여 개발된 농 뮤지컬로서 백인 소년 허클베리 역에는 농인 배우를, 흑인 노예 짐 역에는 청인 배우를 캐스팅하여 두 사람 사이의 다름을 구체화하는 동시에 다름에도 불구하고 싹 트는 유대감을 시각화했습니다. 이 작품에서 특히 주목할 점은 미국 수어 연극이 초기부터 고민해온 통역의 문제를 새롭게 해결하는 방식을 소개했다는 것인데요. 즉, 이 작품은 한 명이나 두 명의 통역자가 모든 농인 배우들의 수어를 음성 언어로 전달하는 방식에서 벗어나서 일부 캐릭터의 경우 이제 특히 많이 이야기되는 게 헐클베리 핀의 아버지 역을 청인 배우와 농인 배우가 함께 했다는 점인데요. 그래서 캐릭터를 더블링했다라고 영화에서는 많이 표현합니다. 근데 하나의 캐릭터를 청인 배우가 농인 배우가 함께 연기하는 방식을 도입해서 수어 연기에 큰 변화를 가져온 것입니다. 즉 2인 1역의 방식으로 농인 배우는 수어로 연기하고 같은 대역을 연기하는 청인 배우가 수어를 통역해서 대사를 전달하고 노래하는 방식을 개발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카렌 와다는 청력의 차이와 무관하게 모두 함께 동시에 웃고 울 수 있는 흔치 않은 공동체 경험을 선사했다고 평합니다. 그 수어 통역자가 같이 공연을 하는 경우에 음, 가장 큰 문제가 함께 웃고 함께 울 수 없다라는 점이라고 많은 장애 연극학자들이 지적하거든요. 그 무대를 맡다 통역자를 맡다 해야 하기 때문에. 데프웨스트 극단의 2015년 공연작 스프링 어웨이크닝에서 2인 1역의 캐스팅 방식을 확대하여 에서는 2인 1역의 캐스팅 방식을 확대하여 대부분의 배역에 적용해서 공연했는데 농인 배우들은 극중 배경이 되는 시대의 의상을 입은 반면 그림자 배우로 불리는 청인 배우들은 현대적인 옷을 입고 등장하여 노래를 부르고 악기를 연주하는 설정을 택했습니다. 이러한 선택은 2007년 초연된 스프링 어웨이크닝의 원 창작진들이 프랑크 베데킨트의 눈뜨는 봄을 각색하는 과정에서 작품의 문제의식이 여전히 지속됨을 표현하기 위해 원작의 시대적 배경을 변경하는 대신 19세기 설정은 유지하되 음악을 현대적인 팝 느낌으로 작곡한 것과 맥을 함께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까닭인지 데프웨스트 극단의 스프링 어웨이크닝은 기존 뮤지컬의 메시지를 더욱 깊이 있게 표현했다는 평을 받았는데요. 원래 주제였던 19세기 청소년에게 주어진 억압적인 교육 시스템과 기성세대와의 소통의 부재라는 테마에 구화법 습득을 강제했던 농인 교육 문제를 대입하여 소통의 주제를 한층 더 강화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 무대 위 농인 배우와 청인 배우들의 상호작용은 그 자체로 관객들로 하여금 농인과 청인 사이의 소통의 문제를 주목하게 하는데요. 이에 한 리뷰는 베데킨트의 작품이 요구하는 소통의 정체를 음성 언어와 함께 미국 수어 제스처와 안무화된 움직임을 통합하여 독특한 재현적 이중 언어성을 통해 전달했다고 평을 하는데요. 그러나 필자가 보기에는 소통의 문제가 이중 언어성을 통해 구현되고 있는 것은 맞지만 다성적인 언어들의 통합보다는 대립과 충돌이 더욱 중요한 전략으로 보입니다. 소통의 가능성에 대한 무대화보다 불통의 무대화가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실제로 작품 영상을 세세하게 분석한 박혜성은 침묵, 상호작용의 공백, 즉 극중 소통이 좌절되는 순간이 의도적으로 연출되었으며 이로 인해 관객들은 공연장에서 언어와 감각의 차이에 기인한 의도된 소통의 단절을 경험하며 장애인들의 상황을 직시할 수 있었다고 지적합니다. 이와 같은 불통의 무대화는 빅 리버에 비해 발전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실 빅 리버의 제작 과정에서도 어떤 장면은 결코 수어로 통역되지 않는 문제에 봉착했었다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체 경험이라는 환상이 창조되었다는 것은 통역 불가능성의 문제를 전면화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청인 배우와 농인 배우가 협력하고 화합하는 모습을 무대화함으로써 소통 가능성만을 강조한 것입니다. 이 점은 마크 트웨인이 인종 문제가 여전하던 1880년대에 허클베리 핀의 모험을 쓰며 소설의 시대적 배경을 노예제 폐지 이전으로 잡고 허클베리와 짐이 쌓아가는 우정을 전시하며 마치 인종 문제가 지나간 세기의 일인 것처럼 구성한 것과 맥을 함께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소설책을 덮으면 극장문을 나서면 이내 사라져버릴 판타지라는 점에서 말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스프링 어웨이크닝의 선택은 물론 작품의 내용의 단순한 반영일 수도 있으나
관객으로 하여금 결코 하나가 될 수 없는 다름이 공존하고 있음을 감각적으로 경험토록 하는 진일보된 미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미학이라는 면에서 말입니다. 수어를 사용하는 청인으로서 수어 연극을 공연하기도 하는 공연 예술학자인 샤논 브래드포드는 국립농인극단이 항상 사용하는 마케팅 슬로건인 "당신은 모든 단어를 보고 듣는다"의 불가능성에 대해 일갈합니다. 그는 청인 배우와 농인 배우가 함께 연기하며 서로의 언어를 실시간 통역하는 방식의 위험성을 논증하는데요. 문제의 핵심은 이 통역의 방식이 마치 미국 수어가 영어와 시간적으로도 감정적으로도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처럼 보이도록 만든다는 점입니다. 미국 수어와 영어는 한국 수어와 한국어의 관계가 그러하듯 판이하게 다른 어휘와 문법을 지닌 별개의 언어이기 때문에 같은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 필요한 단어의 개수 또한 상이하고요. 따라서 이를 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에서도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수어 연극의 동시 통역 방식은 두 언어 사이의 타협을 통해 이러한 차이를 감추어내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청인 배우가 농인 배우의 수어에 맞춰 말의 빠르기를 조절하기도 하지만, 농인 배우가 청인 배우의 속도와 리듬에 맞추기 위해서 미국 수어 대신에 일종의 영어 대응 수어를 사용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영어 대응 수어라 함은 영어 문법대로 수어 단어를 나열하는 것인데요. 이는 농인들의 언어라고 할 수 없고요. 한국어도에서도 한국어 대응 수어를 사용하기도 하는데, 이는 농인의 언어가 아닙니다. 더욱 문제적인 것은 두 경우 모두 오독을 이야기한다는 점입니다. 관객은 농인 배우의 수어와 청인 배우의 음성 언어가 정확하게 동일할 것이라고 오해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이는 미학적으로는 매혹적일 수 있으나 미국 수어를 마치 영어의 하위 언어 또는 손짓 버전 정도로 보이도록 만들며 고유한 언어로서의 미국 수어의 정체성을 훼손한다는 것이 브래드포드의 지적입니다. 문제는 수어가 농인 정체성과 농문화의 토대라는 점이죠. 수어를 하나의 독립된 언어로 구현하는 데 실패하면 농문화의 근본까지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브래드포드가 인용한 국립농인극단의 공연 리뷰들을 살펴보면 작품이 다른 모든 측면에서 성공한 경우에도 미국 수어를 제대로 구현하는 데는 실패했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어떤 평론가들은 공연자들은 듣지도 말하지도 못했다고 쓰며 청각장애에 대한 자신의 무지를 그대로 노출했으며, 또 다른 평론가들은 농인 관객들이 공중에서 팔을 흔들며 밀밭에 흔들리는 수많은 밀처럼 손가락을 흔들었다고 묘사하며 미국 수어를 마치 하나의 독특한 신기함처럼 취급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관객 모두에게 수와 음성 언어의 차이에 대한 깊은 이해를 기대하는 건 불가능하죠. 그리고 기실 수와 음성 언어 모두에 유창하지 않은 경우 무슨 수로 같이 시작해서 같이 끝나는 문장들 속에서 다른 문법과 통사 구조를 감지할 수 있겠습니까? 공연이 수어에 대한 어떠한 이해도 제공하지 않는다면 청인 관객은 수어에 대해서는 계속 무지한 상태로 남아 있거나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극장문을 나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론 브래드포드가 국립농인극단의 공로로 평가하는 것처럼 대중성 확보에 주력해온 수어 연극 작품들이 주류 사회가 농인과 농문화를 경험토록 하고 농인 예술가들에게 자주 찾아오지 않는 기회를 제공했으며 수어의 연극적 표현을 증명하며 다른 농문화 커뮤니티의 영적 활동의 가능성을 시사했다는 점은 결코 경시돼서는 안 됩니다. 뿐만 아니라 수어가 중심이 되는 문화 콘텐츠를 생산함으로써 농인들의 자존감 향상에 크게 이바지했다는 점 또한 반드시 언급되어야 하는 수어 연극의 공로입니다. 장애학의 사회적 모델이 설사 모든 종류의 차별과 장애를 설명하는 데 실패한다 하더라도 장애인들이 오랜 세월 무의식적으로 갖고 살았던 죄의식을 씻겨준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가 있다는 쿠퍼스의 지적처럼 장애 예술의 확대는 그 자체로 장애인들의 자기 인식의 변화를 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브래드포드는 수어 연극을 표방하는 창작자들이 수어에 대한 대중의 무지와 편견들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교정하지 않으면 농인 정체성과 농문화는 계속 오해받고 왜곡되어 주변화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합니다. 수어 연극이라는 이중 언어극의 형태가 아무리 대중화된다 할지라도 수어 자체에 대해서, 그리고 수어를 바탕으로 한 소수자 문화에 대해서는 기존의 편견과 선입견이 지속되거나 오히려 확대되는 역설적인 결과에 다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글을 열며 말했던 것처럼 무대 위 재현은 일상의 스테레오타입으로 이어지며, 이는 작품의 내용이나 캐릭터 설정뿐 아니라 형식에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어,
형식 또한 그 자체로 이야기를 구성하기 때문이죠. 하여 데프 웨스트 극단의 스프링 어웨이크닝이 보여준 불통의 무대와는 수어 연극의 새로운 지향점을 시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청인과 농인의 화합이 궁극적으로 기대하는 결과라고 할지라도 농인에 대해 그리고 그들의 언어에 대해 너무도 무지하고 무지해도 조금도 불편하거나 부끄럽지 않은 이렇게 철저하게 소리 중심의 사회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극장에서 잠시 머물렀다 이내 사라질 공동체 경험보다는 다름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경험해 나가는 일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결론인데요. 국내에서도 수어 연극이 공연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에 가장 주목을 받았던 작품은 지난 4월에 네이버 TV를 통해 생중계되었던 핸드스피크라는 극단의 사라지는 사람들일 것인데요. 이 작품은 본고에서 소개한 다른 수어 연극 작품들처럼 농인 배우와 청인 배우가 서로가 서로의 통역자가 되어 극을 전개하는 형식을 택했는데요. 이 작품을 리뷰한 모든 사람들이 임무와 강조하는 것은 농인 창작자와 청인 창작자의 협업 또는 한국서와 한국어의 공존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리뷰어들은 바로 이 지점에서 매우 다른 해석을 보여줍니다. 장애예술 연구자 문영민은 한 언어를 다른 언어로 통역하는 것이 아니라 두 언어는 무대에 나란히 존재하고 있었다고 쓰는 반면에 연극평론가 이유영은 수어와 음성 언어의 유기적 결합을 강조합니다. 이를테면 어떤 장면에서는 수어를 하는 배우들과 음성어를 하는 배우들이 한 몸인 것처럼 동시에 음성어와 수어를 연기했으며 또 다른 장면에서는 두 목소리가 동시에 전달하면서 하나의 목소리 같은 효과가 있었다고 말을 하는데요. 쓰고 있는데요. 이러한 차이는 공연에 대한 이해에서 오는 것이라기보다는 장애에 대한 이해 정도에서 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달리 말하면 공연이 수어 연극을 표방하면서도 수어에 대한 이해가 깊어질 기회를 제공하는 데는 실패했다는 점을 반증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논의한 다른 작품들처럼 수어가 어떤 언어이며 음성 언어는 얼마나 또 어떻게 다르고 수어로 사용한다는 것은 어떤 것이며 그것이 소리 중심 사회가 지금껏 놓치고 있었던 어떠한 감각을 깨우는지를 추적하는 데는 무심했거나 실패한 것입니다. 사라지는 사람들의 줄거리가 시사하듯 지금껏 다름은 이해도 화해도 공존도 쉬어락하지 않았습니다. 다름은 언제나 차별과 배제의 근거일 뿐이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무대 위 농인 배우와 청인 배우의 짧은 공존이 농인과 청인의 깊은 이해를 전제하는 듯 변화된 또는 곧 변화될 관계를 예증하는 듯 감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다름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코다로서 수어 통역자이자 언어학 연구자인 이연화의 말을 곱씹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에 따르면 농인과 청인은 같은 지리적 공간에서 공통된 문화를 기반으로 삼고 있지만 그러나 각각은 그들만의 고유한 문화를 지니고 있고요. 두 문화는 얼마나 다른지 가늠할 수 없지만 두 문화가 얼마나 다른지 가늠할 수는 없지만 시각에 기반한 사고와 소리에 기반한 사고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고 말합니다. 비단 언어의 사용만 다른 게 아니라 크고 작은 사건을 해석하는데도 농인과 청인의 관점은 다를 때가 많다. 이런 해석의 차이로 인해 갈등이 발생하곤 한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 시각에 기반한 사고와 소리에 기반한 사고가 어떻게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가 너무 궁금해서 이 글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수많은 연구자들이 수어와 음성 언어의 언어학적 차이, 농인과 청인의 인식론적 차이에 대해서 말합니다. 수어와 음성 언어는 분명한 차이가 있고 그 차이는 사고 체계와 지각 방식의 차이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한국 수어와 한국어가 동등한 지위를 갖지만 별개의 언어이듯 농인과 청인은 동등한 권리를 갖지만 다른 감각으로 세상을 사유하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필자는 이러한 다름이 수어연극의 미학적 기반이 되어야 하며 수어연극을 창작하고 향유하는 그 모든 과정이 다름을 찾아나가는 일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일반화의 위험성을 끊임없이 경계해야 하겠지만 다름을 찾는 과정 속에 있을 때야 비로소 농인을 단지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 또는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농인의 고유한 감각과 감수성과 만나 다름의 매혹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페트라 쿠퍼스는 장애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과 차별이 모두 사라지면 다름만이 남게 될 것이며 이러한 장애학의 지향점을 탐구하는 하나의 실험실로서 연극을 제안한 바 있는데요. 지금까지 상당수의 수요 연극은 농인 배우와 청인 배우의 하모니를 무대화하며 유토피아를 보여주는 데 중점을 둔 것입니다. 니콜라 브리오의 말을 인용하면 마이크로 유토피아를 만들었다라고 볼 수 있겠지요. 근데 저는 아마 니콜라 브리오를
비판하는 클레어 비숍의 입장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농인이 이처럼 동등한 권리를 가진 주체로서 처인과 공존 가능함을 증거하는 무대도 계속되어야겠지만 한편으로는 다름의 방점을 찍는 노력도 필요할 것입니다. 서로를 이해한다는 것의 지난함을 기억할 때 우리는 어쩌면 끝내 유토피아에는 도달할지 못할지도 모르지만 다름에 대한 탐구는 적어도 우리를 유토피아로 향하는 과정 위에 세워놓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여 필자는 다름에 대한 탐구를 수어 연극뿐 아니라 소수자 정체성으로서 장애 그리고 이를 기반한 고유의 미학을 탐험하는 하나의 방법론으로 제안합니다. 어쩌면 이것이 끊임없이 새로운 다름을 찾아 그를 명분 삼아 차별과 배제를 반복해온 인간의 못된 습성에서 벗어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노력일지도 모른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시간 딱 맞춰가지고 지금 아직 2분 남았어요. 40분 되려면. 네, 네. 안영진 선생님 수고 많으셨고요. 지금 어, 사실 시간을 맞춰주셨는데 우리가 세 편의 세 분의 발제를 다 듣고 그리고선 종합 토론을 하는 것으로 지금 프로그램이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동의하시면 계속 진행을 할 텐데 저는 전영지 선생님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서 진짜 새로운 연극의 어떤 가능성을 많이 볼 수 있는 얘기들이 톡톡 많이 나와서 바로 토론하고 싶은 욕구가 생겼는데요. 어찌됐든 특히 마지막에 나가는 말에서 얘기하셨듯이 사실 저는 장애 연극이라는 표현 자체가 지금 사실은 그런 어떤 차별성을 대표하고 있지 않는가. 왜냐하면 지금 다름이라고 표현을 하셨잖아요. 다름의 유토피아라는 표현이 굉장히 적절하다고 보는데요. 왜냐하면 사실 코비드 19를 우리가 겪으면서 우리 모두가 장애를 갖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아마 다들 느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상인가 비정상인가 장애인가 정상인가 구분하는 시대는 이제 지났다는 생각이 저도 들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그게 보편과 계몽주의 시대 이후부터 보편과 특수를 논하면서 생겼다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그래서 지금 뭐 다른 문화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사실은 농연극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감사드리고요. 이런 의식을 갖고 우리가 나머지 아이템도 발표도 들어봤으면 좋겠고요.